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남현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 관련 뉴스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악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센터 13, 뉴스 리뷰, 토요 와이드를 중심으로 안후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대책은 스마트폰 앱 택시 호출료 인상, 개인 택시 부재 전면 해제, 법인 택시 파트타이머 기사 도입 등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기사는 전국 대도시마다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폰 앱 택시 호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합니다. 기사는 정부가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달 안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스마트폰 앱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기사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호출료의 기사들 몫을 늘리는 방안을 앱 운영사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강제 배차, 목적지 미표시 등의 장치를 둬 승차 거부도 막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사는 또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개인 택시 강제 휴무제 해제, 택시 회사 취업 절차 간소화, 수입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기사는 지적했는데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실행되면 내년 2월부터 서울 심야 택시는 할증을 더해 기본 거리만 가도 11,000원 넘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정부가 심야 대중교통 운영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이번 택시 대책에 타다 같은 서비스의 부활과 콜버스 도입 등 신형 운송 서비스 도입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2020년 3월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타다 베이직의 사업이 중단되었었는데요. 심야 택시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시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 부담을 줄이고 중형 택시에서 대형 승합 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완화해 대형 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호출형 심야 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타다의 부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기사는 진단했습니다. 신규 진출 사업자의 부담이 다시 늘 가능성이 있고 택시 업계가 규제 완화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택시난 완화 대책은 심야 시간대 택시 요금 10,000원 시대가 열린다는 점에서 국민과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생활 이슈였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제라는 소재에다가 타다 같은 혁신적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혁과 모빌리티 혁신이란 주제까지 더해져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뉴스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요금 인상인데요. 최근 가파른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 생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심야 택시비 기본 10,000원 시대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금 인상만이 최선의 대책이었는지 이번 대책으로 택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지 질문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택시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택시 업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실을 짚어보고 정부의 대책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타다와 우버 등의 혁신적 운송 서비스를 막을 조치들이 운송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승차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타진해보는 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제는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떤 방안들이 보완돼야 할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훨씬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을 핵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6일 오후 5시 뉴스를 시작으로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정부가 여가부 폐지 출범 5개월 만에 공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동안 여가부가 수행해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를 신설해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정책까지 총괄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 방침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됐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업무상의 혼선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기자는 전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여가부 폐지 방침이 실현될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여성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탄생에서부터 여가부 21년의 변천사를 자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여가부는 20여 년 전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그 출발점이고 3년 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여성 관련 정책을 넘겨받으며 여성부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과 2005년 영유아 보육 업무, 가족 정책 기능을 넘겨받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는데요. 여가부는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위해 많은 성과들을 내왔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끊임없이 존폐 논쟁에 휩싸였었다고 기사는 평했습니다. 기사는 여가부 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2008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여가부를 복지부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 보도는 전반적으로 팩트 위주의 내용으로 전했는데요.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따라서 발생할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제도적 성차별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가사불평등과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가로막는 유리천장도 여전히 높은데요. 이런 점을 고려한 여가부 폐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 가족 업무는 여가부고 인구, 아동, 노인 업무는 복지부로 나눠져 있어 어디까지가 가족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인구 업무인지 명확한 경계가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혼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었다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보완들이 제시됐을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 7일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2개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이번 조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추가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AI와 슈퍼컴퓨터용 반도체가 대상이고 이와 관련된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때는 수출이 전면 통제된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차단하라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관련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 중인데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사는 기존 생산 장비에는 영향이 없지만 예전보다 수출 허가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정부는 고성능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는데요. 이 경우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이 적용돼 제3국 기업이 만들었어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이 금지됩니다. 나아가 31개 중국 반도체 생산 업체를 추가적으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사는 비록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미국이 동맹들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8시 일요 와이드에서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조치 발표 이전에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 반도체 공장의 입장과 중요성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 절차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면 되고 AI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장기적으로 AI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제한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해진 수출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는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이슈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오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소리 없이 강한 힘을 가진 수호를 알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부산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열린 야외 축제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축제를 즐길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는데요. 한편 이 가운데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사롭지 않은 복장과 특별한 몸짓의 이 사람들은 공연을 홍보하고자 길거리 버스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준비한 것은 수호 퍼포먼스였다는데요. 수호 퍼포먼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운명이 어긋난 형제의 이야기인 수호 뮤지컬 그날을 공연했다고 합니다. 수호로 공연하기 때문에 대사는 없지만 관객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체의 이름은 조용한 수다라는데요. 조용한 수다. 비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연습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수호는 모르지만 모두에게 감동이 전해졌다는데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수호를 모르는 시민들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현 조용한 수다 단장은 건청인 모두가 수호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청각장애인은 장애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수호를 건청인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주성 조용한 수다 단장은 수호는 또 다른 언어임을 인정하고 건청인과 농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호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게 됐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용한 수다를 이끌어온 주인공은 김석휘 씨라는데요. 김석휘 씨.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호는 단순한 몸짓이 아닌 언어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석휘 씨가 수호를 시민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잠호음과 비슷한 형태의 수호 모양을 보며
권청인도 수어를 배운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석휘 조용한 수다 대표는 10년 전 공항에서 근무했다는데요. 당시 청각장애인들이 입출국 심사를 할 때 수어 통역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수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수다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사연을 받고 각색한 뒤 퍼포먼스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해 왔다는데요. 봉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내용과 노래, 수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어딘가로 향하는 김석휘 대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시민들을 위한 무료 수어 수업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수어 교실, 점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2013년 국내 처음 수어 정기 공연을 시작한 뒤 2016년 수어와 점자 무료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봉사자와 수강생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한 송민규 씨와 김석휘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송민규 씨는 4년 전에 수어를 배우러 온 참가자였다는데 지금은 수어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송민규 씨도 인터뷰에서 노래를 부르며 수어를 했을 당시 농인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수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수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어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해 관심은 감동이 되어 계속 수어를 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데요. 김석휘 씨와 조용한 수다 단체가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세상이 김석휘 씨가 꿈꾸는 미래라는데요. 김석휘 씨는 수어 퍼포먼스, 점자 예술뿐 아니라 장애 문화 예술이 비장애 문화 예술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 문화 예술의 발전이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어를 알리겠다는 김석휘 씨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윤 학생은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수어가 보편화되면 청각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받아들이고 소통하고자 노력한다면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오지윤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Results for the American people. 최근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통신대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입항한 이후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사 장소와 미사일 종류가 다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5일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지난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미국 전략 자산이 모여있는 괌 타격용인 사거리 3,500km의 중거리 미사일과 일본 내 미국 기지 공격이 가능한 800km대 미사일, 그리고 한국 주요 시설을 겨냥한 300에서 400km대 미사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특히 저수지 수중 발사 등 새로운 미사일 발사 방식이 등장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인용해서 지난달 25일 발사된 미사일이 내륙 저수지에서 발사된 사실과 함께 향후 내륙 저수지 곳곳에 전술 핵 수중 발사 시설을 증축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발표에 대해 한미 감시를 회피하고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상당히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다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저수지 발사가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감시망을 피한 결과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북한의 행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선택지를 갖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YTN도 북한이 한미 군사 당국의 정찰과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발사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공격 목표를 인용하면서 대남 핵 위협이 언제든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의 최우선 타격 목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의 방어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6발의 전술 탄도 미사일에 대해 EMP, 즉 전자기파 공격과 넓은 범위로 퍼지는 집속탄 공격 등 다양한 타격 방식을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존의 킬체인을 넘어선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상의 보도를 요약하면 북한이 우리의 기존 미사일 대응 체계를 뛰어넘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면서 우리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긴장 고조 의도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결국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인데요. 북한의 무력 도발 배경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무력 도발의 초기에는 한미일 연합훈련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시작된 다음 날인 9월 26일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었고 이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MBC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은 지난달까지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라는 분석을 주로 내놓았습니다. 10월 4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직후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재진입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자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북한의 발언들이 주로 보도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KBS, 연합뉴스, 한겨레 등 다수의 언론들은 지난 8일 북한 국가항공총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발표한 내용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 역시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미국 NSC의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이자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스원도 2017년에 결국 6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던 미사일 시험 발사 사례와 지금의 무력 도발을 비교하면서 이번에도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직접 이번 도발의 목적이 대남 핵 위협에 있다라는 점을 공개하면서 이번 무력 도발에 대한 언론 보도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토대로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부대의 실전 운용 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더욱 백방으로 핵무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번 도발에 북한의 내부적 요인이 작용됐다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5개월간 미사일 발사 후에도 침묵을 지키던가는 대조적으로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사진이 노동신문에 도배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계기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북한의 이딴 도발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도 더 긴밀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대응책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북한의 도발 중에서도 특히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응을 촉발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공조를 약속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것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은 미국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소집되었습니다. MBC는 지난 6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가 미국 대 중국, 러시아의 대립 속에서 공동 대응이 불가능해진 현실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보도했고 한미일 등이 북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내는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9일 한미일 북핵 대응 수석 대표의 유선 협의 내용과 함께 북한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을 포함한 영내외 안보 협력 강화가 이어질 것이며 이를 위한 양자 그리고 3자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외교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친일 국방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자극적인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기보다 지금의 안보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민가 낙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보도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일에 오후 11시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발사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비정상으로 비행해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발사 직후 미사일이 추락한 곳이 다행히 인근 기지 내부였지만 탄두가 가장 가까운 민가와 약 700m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낙탄 직후 수시간 동안 상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무2가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두가 폭발했다면 초대형 피해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현무2C가 북한 대남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운용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관계기관이나 언론을 통한 공식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람들이 직접 촬영한 사고 장면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불안을 키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당시 폭발음을 들었거나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만 20건 넘게 접수되었고 소셜미디어에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가 늦어진 원인 중 하나로 당시 한미 미사일 공동 대응 훈련에 대한 엠바고, 즉 보도 유예 조치가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국방과 관련된 주요 작전과 훈련에 대한 보도는 군의 공식적인 정보 제공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부정확한 정보에 무분별한 보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을 높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주목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다양한 정보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유통의 시간의 차이가 시민의 불안을 높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언론의 역할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 유통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 설득하고
적극적인 설명의 요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보도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